프랑스 미쉐린 심사위원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7년간 유럽 미식만 평가해온 그가 한국 급식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밀라노 올림픽 급식이 노로바이러스로 전면 폐쇄. 42개국이 굶고 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은 코리아 하우스였습니다. 35개국이 한국 급식을 돌려달라 항의했고 일본은 한국보다 7년 뒤처졌다고 자국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 반전.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장 피에르 뒤발, 미쉐린 가이드 유럽 총괄 심사위원장입니다. 37년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만 평가해왔습니다. 파리르 꼬르동 블레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에서 10년간 헤드 셰프를 지낸 뒤 미쉐린 심사 역사상 최연소 총괄위원장에 올랐죠. 그런 제가 올림픽 구내식당을 심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밀라노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욕감에 가까웠어요. 미쉐린 심사위원장이 구내식당을 평가하러 가다니. 이건 미쉐린의 품격에 맞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IOC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발 위원장, 42개국이 동시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라노에 세계적 권위의 식품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 시설 긴급 위생 심사를 해주십시오. 비행기 창밖으로 알프스가 보였습니다. 만년설이 덮인 봉우리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 풍경에 감탄했겠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빨리 끝내고 파리로 돌아가자.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내리자마자 IOC 관계자 2명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검은 SUV에 올라타자 차 안에서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현재 메인 급식센터 3곳 중 2곳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한 곳도 위생 등급이 기준 미달입니다. 그럼 8,700명이 지금 어디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겁니까? IOC 관계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하나 있긴 합니다. 어디요? 코리아 하우스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요? 한국 부스 말입니까? 네. 지금 그곳만 유일하게 정상 가동 중입니다. 사실 정상을 넘어서 하루 일만 2,000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그곳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자국 문화를 홍보하는 부스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거기서 급식을 한다고요? 그것도 12,000식이나? 차 창문 너머로 밀라노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오모 대성당의 첨탑이 겨울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유럽 미식의 심장부 이탈리아에서 올림픽 급식이 무너지다니. 미식을 아는 사람으로서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 부스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건 급식일 뿐입니다. 미식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저는 심사만 하면 됩니다.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보고서를 쓰고 파리로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때까지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한국 음식에 대해 무관심했는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깔봤는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37년간 오직 유럽 미식만 다뤄왔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미식이란 이 세 나라의 삼각형 안에서 완성되는 거라고 믿었어요. 일본 음식은 인정했습니다. 스시와 가이세키는 분명 예술의 경지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음식은요? 솔직히 말하면 제 미식 지도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6년 전쯤이었습니다. 파리 8구에 한국 레스토랑이 새로 오픈했는데 미쉐린 별점 심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심사 리스트에서 그 레스토랑을 뺐어요. 팀원들이 물었죠. 위원장님, 한국 레스토랑 심사는 안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양념이 너무 강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주긴 해. 프렌치 요리의 핵심은 재료의 순수한 풍미를 살리는 거야. 정반대의 철학이지. 미쉐린의 기준에 맞지 않아.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37년간 구축해온 미식의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 안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밀라노 선수촌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2월에 밀라노는 뼈를 파고드는 추위가 있었어요. 코트깃을 세우고 차에서 내리는데
선수촌 입구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음식 배달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 건물 앞에는 노란 출입 금지 테이프가 둘러져 있었고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뒤발 위원장님이시죠? 저는 카를로 비앙키입니다. 밀라노 조직위원회 급식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카를로 비앙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은 고급이었지만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며칠째 제대로 못 잤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비앙키 디렉터, 상황이 어떻습니까? 카를로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앙입니다. 메인 급식센터 3곳 중 2곳이 완전히 폐쇄됐고 나머지 한 곳도 오늘 중으로 폐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70명이 감염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카를로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아침 기준 370명이었는데 지금은 430명을 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혀를 찼어요. 이탈리아가 미식의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올림픽 급식에서 이런 사고가 나다니. 카를로가 저를 식당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폐쇄된 급식센터의 주방을 직접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식재료 보관 온도계가 섭씨 1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냉장 보관 기준 온도는 섭씨 4도 이하입니다. 3배나 높았어요. 이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카를로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그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뒤발 위원장님, 사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코리아 하우스 말입니다. 코리아 하우스가 왜요? 거기는 정상 운영 중이라면서요. 카를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급식센터가 전부 문을 닫았는데 한국 부스만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42개국 선수단이 전부 한국 부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줄이 1km가 넘어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선수들이 밥을 먹을 곳이 생겼으니 다행 아닙니까? 카를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건 이탈리아의 체면 문제입니다. 개최국 급식이 무너지고 참가국 부스가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게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탈리아 조직위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그 순간 카를로의 눈을 봤습니다. 선수들의 건강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체면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약간의 불쾌감이 올라왔지만 솔직히 그때는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럽인으로서 아시아 한 나라의 부스가 올림픽 전체 급식을 대신한다는 건 좀 민망한 그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카를로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국 부스를 포함해서 전 시설 위생 심사를 해주십시오.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요. 미쉐린 기준이면 더 좋겠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한국 코리아 하우스의 시설 현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리장 면적, 장비 목록, 일일 제공량. 숫자들을 훑어보다가 한 가지가 눈에 걸렸어요. 일일 제공량 12,000식. 이건 웬만한 대형 호텔 연회장보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하루에 12,000명분의 음식을 만들면서 위생을 유지한다고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도 하루 200명 정도 소화하는 게 전부입니다. 12,000이라니 애초에 말이 되지 않았어요. 코리아 하우스부터 심사합시다. 하루 12,000식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위생관리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분명 허점이 있을 겁니다. 카를로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가 원하던 대답이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IOC 관계자 2명과 이탈리아 보건, 당국 직원 1명을 대동하고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선수촌 동쪽 끝에 위치한 건물이었어요. 차로 5분 거리였는데 3분쯤 달렸을 때 차가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죠? 운전기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차가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의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선수복을 입은 사람, 올림픽 관계자 배지를 단 사람,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은 사람, 국적도 인종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줄을 따라 걸었어요. 100m, 200m, 500m. 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800m, 1km. 결국 줄의 끝을 찾았을 때 만보기 앱을 확인했습니다. 1.5km. 영하 3도의 한겨울에 1.5km를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겁니까? IOC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벽 6시부터 줄을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급식센터가 문을 닫았다고 해도 밀라노 시내에 레스토랑이 얼마나 많은데요. 피자집, 파스타집, 젤라테리아. 이탈리아는 어딜 가든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굳이 1.5km를 서서 한국 부스의 음식을 먹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밖에서 사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IOC 관계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단 반응이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본 사람은 밖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무료 배식의 힘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공짜 밥이니까 줄을 서는 거겠죠. 코리아 하우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태극기와 올림픽 로고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입구는 깔끔했지만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파리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들의 입구와 비교하면 소박하다고 해야 할 정도였죠. 입구에서 한국인 직원이 저를 막아 섰습니다. 심사단이시죠?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위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 직원이 내민 건 위생 가운, 위생 모자, 신발 커버, 그리고 장갑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쉐린 심사위원장입니다. 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 주방을 37년간 드나들었어요. 이런 걸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외는 없습니다. IOC 위원장님이 오셔도 동일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건 저희의 규정입니다. IOC 관계자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뒤발 위원장님, 여기는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이전에 IOC 부위원장이 왔을 때도 똑같이 했다더군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쉐린 심사위원장에게 이런 복장을 요구하는 레스토랑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파리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저를 보면 주방 문을 활짝 열어주는데 여기서는 위생 가운을 입으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위생 심사를 하러 온 사람이 위생 규정을 안 따를 수는 없으니까요. 마지못해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장갑까지 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미쉐린 심사위원장이 아니라 병원 수술팀 같았어요. 37년 경력에 자존심이 구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에어샤워 구간을 지났습니다. 강한 바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신발 밑바닥 소독, 손 소독, 체온 체크. 3단계를 더 거쳤습니다. 레스토랑 주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장 클린룸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50명이 넘는 조리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방 한가운데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 3개가 실시간으로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리장 온도 섭씨 18도, 식재료 보관 온도 섭씨 2.3도, 공기 중 세균 수치 0.0이라고요? 저는 37년간 수천 개의 레스토랑 주방을 심사해 왔습니다. 세균 수치 0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도 아닙니다. 파리 최고급 호텔 주방도 아닙니다. 세균 수치 0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조리 환경에서는 달성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저 수치가 맞습니까? IOC 관계자가 대답했어요. 어제 IOC 자체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측정 오류일 수 있습니다. 다시 측정해 주십시오. 저는 직접 가져온 휴대용 세균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조리대 위, 도마 표면, 칼날, 싱크대 배수구. 미쉐린 심사에서 가장 까다롭게 보는 4곳을 직접 채취했어요. 3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부 0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제 37년 심사 역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과였어요. 바로 그때 주방 안쪽에서 익숙한 언어가 들렸습니다. 이탈리아어였어요. 야, 이거 정말 맛있다. 한 그릇만 더 줘. 고개를 돌려보니 주방 뒷문 근처 작은 테이블에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면 그릇을 앞에 놓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고 있었어요. 하얀 셰프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가슴 쪽에 수놓인 마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쉐린 3스타. 이탈리아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의 셰프 3명이 한국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세 사람 모두 젓가락을 놓고 일어섰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뒤발 위원장님. 이건 그러니까 연구 차원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라면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유난히 뜨거웠던 것만 기억합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국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3스타 셰프들이 먹는 음식이라 저는 세균 측정기를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겠습니다. 8개국 급식 시설 전부 포함해서요. 그날 밤 호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세균 수치 0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라면을 먹던 3스타 셰프들의 얼굴도 뭔가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느낌, 37년간의 확신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급식일 뿐이니까. 미식과는 다른 세계니까. 그때까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벌어질 일이 제 37년 커리어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IOC가 마련한 공식 위생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사 대상은 총 8개국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메인 급식센터 잔존 시설 한 곳, 프랑스 하우스, 일본 하우스, 미국 하우스, 독일 하우스, 스위스 하우스, 호주 하우스,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 IOC가 지정한 위생 심사 항목은 47개였습니다. 식재료 보관 온도, 조리장 공기질, 조리 도구 살균율, 배수 시스템, 냉장 체인 관리, 조리사 개인 위생까지. 미쉐린 심사보다 항목이 많았어요. 저는 일부러 코리아 하우스를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다른 7곳을 먼저 심사하고 기준점을 세운 다음에 한국을 보겠다는 계산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어제 본 세균 수치 0이라는 결과가 측정 오류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7개 시설을 돌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참담했어요. 이탈리아 잔존 시설은 47개, 항목 중 28개에서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기준치보다 섭씨 8도나 높았고 배수구에서 역류 흔적이 발견됐어요. 조리사 12명 중 4명이 위생교육 이수 기록이 아예 없었습니다. 심사 점수 100점 만점에 31점. 미쉐린 기준이 아니라 일반 위생 기준으로도 즉시 영업 정지 수준이었어요. 프랑스 하우스는 그래도 나았습니다. 72점. 합격선인 70점을 간신히 넘겼어요. 하지만 프랑스인으로서 자랑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하우스가 81점으로 7개 시설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답게 정리정돈은 깔끔했어요. 하지만 급식 제공 규모가 하루 800식에 불과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15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었죠. 나머지는 독일 76점, 스위스 74점, 미국 68점, 호주 65점이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코리아 하우스 차례가 왔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위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에어 샤워, 가운, 모자, 장갑, 신발 커버. 어제는 자존심이 상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침 내내 다른 시설들의 처참한 위생 상태를 보고 온 터라 이 정도 절차가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어제와 똑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실시간 모니터에 표시된 세균 수치 0점, 조리장 온도 섭씨 18도, 습도 45%. 모든 숫자가 어제와 거의 동일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더 꼼꼼하게 봤습니다. 미쉐린 심사관의 눈으로요. 먼저 식재료 입고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트럭에서 식재료가 내려오는 순간부터 카메라가 추적하고 있었어요. 채소 한 박스가 입고되면 자동 스캐너가 온도를 측정하고 잔류 농약을 검사하고 원산지 코드를 인식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기도 전에 3단계 검증이 끝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뭡니까?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직원이 대답했어요. 스마트 식재료 추적 시스템입니다. 산지에서 조리장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콜드체인이 한 번이라도 끊기면 자동으로 폐기 처분됩니다. 콜드체인 자동 관리라 유럽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건 사람이 수동으로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그걸 자동화했다고요? 다음으로 조리 과정을 봤습니다.
로봇 팔이 대형솥에서 국을 젓고 있었어요. 일정한 속도, 일정한 온도, 일정한 시간. 옆에 있는 모니터에 조리 온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섭씨 95도에서 0.3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들도 이 정도의 온도 관리는 못합니다. 사람의 손이니까요. 아무리 숙련된 셰프라도 0.3도 오차 없이 조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혹시 이 로봇이 전부 조리하는 겁니까? 한국인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로봇은 대량 조리 공정만 담당합니다. 양념, 배합, 최종 플레이팅, 맛 조절은 전부 셰프가 직접 합니다. 기계의 정확성과 사람의 감각을 결합한 겁니다. 기계의 정확성과 사람의 감각을 결합했다. 그 말이 묘하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47개 항목을 전부 심사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를 점수표에 옮기는데 손이 떨렸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47개 항목 전부 기준 충족. 그것도 단순히 기준을 넘긴 게 아니라 모든 항목에서 측정 가능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식재료 보관 온도는 기준치보다 섭씨 1.7도 낮았고 공기질은 수술실 등급이었어요. 조리사 52명 전원이 위생교육은 물론 식품 안전 전문가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7년간 미쉐린 심사를 해왔지만 만점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쉐린 3스타도 만점은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개선할 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미쉐린의 철학이에요. 완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은 그 완벽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31점, 한국 100점. 격차가 69점이었습니다. 이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IOC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기록에 남길 공식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쉐린 심사위원장으로서 한국 급식 시설에 만점을 준다는 건 유럽 미식의 자존심에 금을 긋는 일이었으니까요. 공식 코멘트는 내일 블라인드 테이스팅 후에 하겠습니다. 시간을 벌고 싶었어요. 위생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맛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맛이 없으면 미식이 아니에요. 급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건 급식일 뿐입니다. 저는 아직 그 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다음날 오전 11시에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선수촌 내 IOC 공식 회의장이었어요. 8개국 급식 시설에서 대표 메뉴 3종씩 총 24개의 접시가 준비됐습니다. 접시에는 번호만 적혀 있었고 어느 나라에서 만든 음식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물론 조리한 셰프들도 회의장에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저를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IOC 영양자문위원 2명, 밀라노 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1명, 이탈리아 외식산업협회장 1명, 전원 식품 분야 전문가들이었죠.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파견된 시찰관 나카무라 유키코가 옵서버로 참석했어요. 삿포로 올림픽 준비를 위해 밀라노에 와 있던 그녀가 IOC에 참관을 요청한 겁니다. 심사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각 접시를 맛보고 10점 만점으로 평가. 향, 식감, 온도, 밸런스, 창의성 5항목에 각 2점씩. 국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맛으로만 판단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접시부터 23번째 접시까지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올림픽 급식이니까요. 대량 조리의 한계가 분명했어요. 맛이 평탄하거나 간이 세거나 식감이 무너져 있거나. 그래도 프랑스와 일본 접시에서는 기본기가 느껴졌습니다. 합격선이라고 할 수 있었죠. 24번째 접시, 마지막 3접시 중 하나가 나왔습니다. 번호는 3번이었어요. 접시 뚜껑을 열었을 때 먼저 향이 올라왔습니다. 참기름 향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참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 간장의 깊은 감칠맛, 볶은 채소의 달콤한 캐러멜화,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고춧가루의 은은한 매운 향. 4개의 향이 층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건 뭐지? 한 숟갈을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참기름이 균일하게 코팅되어 있었어요. 씹을 때마다 고소한 기름이 터지면서 밥알의 찰진 식감과 어우러졌습니다. 그 위에 올라간 채소는 아삭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교차 배치되어 있었어요. 당근의 아삭함, 시금치의 부드러움, 콩나물의 탄력. 3가지 식감이 한 입에서 동시에 느껴지는데 그게 전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소스였어요. 고추장 베이스인 것 같은데 단순히 매운 게 아니었습니다. 단맛, 감칠맛, 매운맛이 시간차를 두고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달콤하고 그 다음에 감칠맛이 퍼지고 마지막에 은근한 매운맛이 입안을 감싸는 겁니다. 3초 사이에 3번 맛이 변합니다. 이건 급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설계된 미식이었어요. 누군가가 맛의 시간축을 계산해서 배치한 겁니다. 저는 2번째 숟갈을 떴고 3번째, 4번째를 연달아 떴습니다. 심사위원이 한 접시를 이렇게 빨리 비우는 건 심사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접시를 비우고 나서 점수를 적었습니다. 10점 만점에 9.2점. 다른 심사위원 4명의 점수를 모으기도 전에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접시가 오늘 일이라는 걸요. 5명의 점수가 취합됐습니다. 3번 접시의 평균 점수는 9.4점이었어요. 2위인 17번 접시가 7.8점이었으니까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1.6점 차이는 미쉐린 심사에서 별 1개와 별 3개의 차이에 해당하는 격차예요. 3번 접시의 원산지를 공개하겠습니다. IOC 관계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3번 접시는 코리아 하우스에서 제출한 비빔밥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비빔밥이라고요? 비빔밥이 9.4점이라고요? 저는 프랑스 접시가 1위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최소한 일본이라도 비빔밥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밥에 채소 올리고 소스 비벼 먹는 음식이 미쉐리니스타급 점수를 받다니. 하지만 곧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3번 접시는 코리아 하우스에서 오늘 점심 급식으로 제공되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심사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급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급식이라고요? 이게 12,000명에게 나가는 일반 급식이라고요? 밀라노 대학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잠깐요. 이 퀄리티를 12,000씩 규모로 유지한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IOC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98.7%입니다. 42개국 선수단이 매긴 점수입니다. 98.7%.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의 고객 만족도가 평균 94%입니다. 하루 200명도 안 되는 손님을 받으면서 94%예요. 한국은 하루 12,000명을 먹이면서 98.7%를 찍고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이 끝난 후 회의장을 나서는데 나카무라 유키코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옵서버로 참석했으니 점수를 매기지는 않았지만 전 과정을 지켜봤던 거예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일본인 특유의 절제된 표정이었지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 직후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블라인드 테이스팅 이틀 뒤 IOC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뒤발 위원장님, 일본 측에서 코리아 하우스 독자 방문 결과를 IOC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열람하시겠습니까? 일본이 독자적으로 한국 부스를 조사했다고요? 나카무라 유키코였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지켜본 다음 날, 그녀는 혼자서 코리아 하우스를 다시 방문했던 겁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공식 검사 키트를 가져가서 일본 기준으로 독자 위생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녀가 IOC에 제출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A사 용지 28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놀라웠습니다.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 52개 항목 검사 결과 코리아 하우스는 전 항목 기준 충족, 특히 세균 배양 검사에서 검출 불가 수준의 결과를 확인함. 이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관리하는 국내 최우수 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 일본이 자국 최고 시설과 한국을 동급으로 평가한 겁니다. 일본이요. 위생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 식품 안전을 국가 자존심으로 여기는 나라가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권고 사항사포로 동계올림픽 급식 시스템 구축 시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한국의 스마트 급식 관리 시스템은 일본의 현행 시스템 대비 최소 7년의 기술적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7년의 격차. 일본이 한국보다 7년 뒤처져 있다고 자국 정부에 공식 보고한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위생은 만점이었습니다. 맛도 1위였습니다. 이제 일본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3번의 검증이 전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최고라는 결론을요. 그날 오후 IOC 관계자의 안내로 나카무라 유키코와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녀의 표정은 이틀 전 복도에서 봤을 때와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뒤발 위원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저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15년간 식품 안전을 담당해 왔습니다. 일본의 식품 위생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코리아 하우스를 직접 보고 제 손으로 검사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위생을 사람의 정성과 규율에 의존합니다. 한국은 시스템에 의존해요. 사람은 실수하지만 시스템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7년이었어요. 사람은 실수하지만 시스템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카무라 씨, 그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저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겁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7년 뒤처졌다는 보고서를 올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실을 숨기면 삿포로 올림픽에서 밀라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더 큰 수치예요. 나카무라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자국의 자존심보다 사실을 택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삿포로 올림픽에 한국 시스템을 도입할 겁니까?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도쿄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급식 컨소시엄에 공식 접촉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일본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위생도, 맛도, 이제 일본까지. 3번째 벽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의 자존심은 아직 한 가닥 남아 있었어요. 그건 급식이다. 아무리 훌륭해도 급식은 미식이 아니다. 그 마지막 벽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만 아직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나카무라를 만난 다음 날 IOC 긴급 보고서가 배포됐습니다. 제목은 밀라노 동계올림픽 급식시설 종합평가 보고서였어요. 42개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IOC 긴급 총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공식 문서였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42개국 중 국제위생기준을 충족하는 급식시설 코리아 하우스 1곳, 부분 충족 일본, 프랑스, 독일, 스위스 4곳, 미달 이탈리아 포함 나머지 전부. 한국만 유일하게 완벽한 합격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비교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일일 급식 제공량. 코리아 하우스 1만 2천씩, 이탈리아 급식센터 잔존 시설 3,800씩, 식중독 발생 건수. 코리아 하우스 운영 개시 이후 25일간 제로, 이탈리아는 같은 기간 430명 확진. 선수단 만족도 조사. 코리아 하우스 98.7%, 이탈리아 23%.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맥락을 알아야 해요. 하루 1만 2천씩이라는 건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60개가 동시에 풀가동하는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60개요. 파리 전체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이 9개입니다. 코리아 하우스 하나가 파리 3스타 전체의 7배를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식중독 제로, 만족도 98.7%, 위생 심사 만점. 이게 말이 됩니까? 보고서를 읽은 후 저는 호텔방에서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 시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두오모 대성당의 조명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37년간 제가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식이란 소수를 위한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200명을 위해 완벽한 한 접시를 만드는 것, 그게 미식의 정수라고 믿었습니다. 1만 2천 명을 위한 급식과 미식은 양립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양립 불가능한 것을 양립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IOC 긴급 총회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5개국 선수단장이 연명으로 서명한 공식 서한이 IOC 위원장에게 전달된 겁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급식 서비스를 전 선수단으로 확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35개국이 동시에 같은 요구를 한 겁니다. 올림픽 역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보통 선수단이 IOC에 공식 서한을 보내는 건 경기 판정, 이의제기나 시설 개선 요구 같은 건데 급식 때문에 35개국이 연명 서한을 보내다니. 총회장에서 미국 선수단 부단장 마이클 오브라이언이 발언했습니다. 우리 미국 선수단 546명이 코리아 하우스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한국 급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선수의 몸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 소속 영양사 8명이 분석한 결과 코리아 하우스의 영양 밸런스는 미국 스포츠 영양학회가 권장하는 기준을 상회합니다. 미국 스포츠 영양학회 기준을 상회한다고요? 그리스 올림픽위원회 영양관리 팀장 엘레나 코스타도 발언했어요. 저는 3일 전까지 한국 급식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영양 성분을 분석해봤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운동선수에게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매일 메뉴가 바뀌면서도 영양 밸런스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매일 계산해서는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엘레나가 태블릿 화면을 총회장 스크린에 띄웠어요. 코리아 하우스에는 AI 영양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선수가 자기 종목과 몸무게를 입력하면 AI가 그날의 최종 메뉴를 추천합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에게는 관절 건강에 좋은 콜라겐 함량이 높은 식단을, 쇼트트랙 선수에게는 순간 폭발력에 필요한 고단백 식단을 추천하는 식이죠. 총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밥을 잘해주는 게 아니라 선수 개인별 맞춤 영양 관리까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카를로 비앙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이탈리아 조직위가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급식 시스템이 노로바이러스로 무너졌는데 한국의 참가국 부스가 42개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카를로에게는 더 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35개국이 한국 급식 확대를 요청했으니 이걸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이탈리아의 체면은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총회장 뒷자리에 앉아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위생 만점, 마지리, 일본 인정, 35개국 공식 요청. 벽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벽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제 안의 벽이요. 37년간 쌓아온 프랑스인의 자존심, 유럽 미식이 세계 최고라는 확신. 그 벽이 완전히 무너지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IOC 총회가 끝난 뒤 저는 코리아 하우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심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방문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에 이끌리듯 간 겁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급식 서비스가 끝난 후라 주방은 조용했어요. 조리사들이 내일 준비를 위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위생 가운을 입고 들어가니 한국인 직원이 알아봤어요. 아, 뒤발 위원장님. 오늘은 심사가 아니시죠? 그냥 한번 와봤습니다. 그때 주방 안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CF 코트가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소매를 걷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뒤발 위원장님이시죠? 저는 김도연입니다. 코리아 하우스 현장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김도연 본부장. IOC 서류에서 이름은 봤지만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CJ 출신이라는 것, 한국 급식 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했다는 것 정도. 김 본부장, 시간이 되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주방 옆 작은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김 본부장이 커피를 내려줬어요. 한국식 인스턴트 커피였는데 향이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저는 며칠간 마음에 담아둔 질문을 꺼냈어요.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루 1만 2천식을 위생 만점으로 운영하면서 막까지 잡는 건 수십 년의 축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김 본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 약간의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위원장님, 혹시 르 무리스라는 레스토랑을 아십니까?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르 무리스. 파리 1구에 있는 초호화 호텔 레스토랑이에요. 미쉐린 3스타. 그리고 제 아버지가 총주방장을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국인 조리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김 본부장이 서류 캐비닛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거대한 주방 안에 20명쯤 되는 셰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얀 셰프 모자, 하얀 코트, 프랑스 요리의 황금기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저희 회사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던 겁니다. 김 본부장이 사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맨 뒷줄 오른쪽 끝에 동양인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셰프들보다 키가 작았지만 자세만큼은 꼿꼿했어요. 이분이 박종태 셰프입니다. 37년 전 르 무리스에서 수석 조리사로 근무했습니다. 37년 전이라면 아버지가 총주방장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김 본부장이 사진의 다른 지점을 가리켰어요. 맨 앞줄 가운데 가장 큰 모자를 쓴 사람. 이분이 당시 총주방장이셨죠? 제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피에르 뒤발, 르 무리스의 전설적인 총주방장.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들고 있기 힘들었어요. 이 박종태라는 분이 왜 그 사진에 있는 겁니까? 김 본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종태 셰프는 한국에서 요리를 배운 뒤 프랑스로 건너간 분입니다. 르 무리스에서 3년간 일했어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석 조리사까지 오른 분이죠. 하지만 결국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요? 총주방장이 해고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총주방장. 그건 제 아버지였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 본부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박 셰프가 주방에 새로운 위생관리 체계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식재료별 온도 관리표, 조리 도구 소독 주기 체계와 교차 오염 방지 동선 설계. 지금으로 치면 HACCP의 초기 개념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총주방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이 뭐였는지 저는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6년 전에 한국 레스토랑 심사를 거부하면서 했던 말과 비슷했을 거예요. 아시아인은 프랑스 요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프랑스의 방식에 간섭하지 마라. 그런 말이었겠죠. 박종태 셰프는 해고 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본부장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프랑스에서 배운 미식의 기술과 자신이 구상한 위생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삼성급식 계열사 초대 연구소장이 되어 한국 단체급식의 미쉐린급 위생 기준을 도입했어요. 한국 급식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코리아 하우스의 시스템도 그분에게서 시작된 겁니까? 김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종태 소장이 설계한 원형이 발전한 겁니다. 식재료 추적 시스템, 실시간 온도 관리, 교차 오염 방지 동선. 전부 그분이 37년 전에 구상한 것의 확장판이에요. 그분은 6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시스템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6년 전이라면 제가 파리에서 한국 레스토랑 심사를 거부했던 그 해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커피잔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내쫓은 한국인 요리사. 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급식혁명을 일으켰고 37년이 지난 지금 그 시스템이 올림픽에서 42개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저는 아버지와 똑같이 한국 음식을 무시하고 있었다. 37년이라는 시간이 원을 그리며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본부장이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칼 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매일 1만 2천 명을 먹이기 위해 쉬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 김 본부장. 네. 프랑스가 버린 사람이 한국에서 혁명을 만들었습니다. 김 본부장이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 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프랑스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르 무리스에서의 3년이 없었으면 미식이 뭔지 몰랐을 거라고. 다만 그분은 미식을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유일한 차이였어요. 미식을 다수에게 나눠주고 싶었다. 그 말이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200명을 위한 완벽한 접시. 그것이 미식이라고 저는 37년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박종태라는 사람은 1만 2천 명을 위한 완벽한 접시를 꿈꿨어요. 그리고 그의 후배들이
그 꿈을 시연해 놓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밀라노의 밤거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리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87세의 아버지. 아버지, 르무리스에서 일하던 한국인 셰프 기억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이라는 친구 말이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보냈지. 주방에서 이것저것 바꾸려고 해서. 프랑스 주방에서 아시아인이 나서는 게 꼴보기 싫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37년이 지났지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뭘 했는지 아세요? 모르지. 한국 급식을 바꿔놓았어요. 아버지가 거부한 그 위생 시스템을 한국 전체에 퍼뜨린 거예요. 지금 밀라노 올림픽에서 42개국이 한국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출발점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 친구가 옳았구나.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번져 보였습니다. 37년간 쌓아 온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위생이 만점이라서가 아닙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1위라서가 아닙니다. 일본이 인정하고 35개국이 요청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내쫓은 한 사람의 한국인 요리사가 37년간 꺾이지 않고 달려온 결과가 지금 이 밀라노에서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아버지와 제가 37년간 외면해 온 진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미식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다. 모두를 위한 완벽함. 그것이 진짜 미식이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카를로 비앙키가 벌인 일은 제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던 프랑스인의 침묵마저 깨뜨리게 만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밀라노 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카를로 비앙키가 IOC에 공식 요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코리아 하우스의 급식 인력과 시설을 이탈리아 조직위원회 산하로 편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올림픽 급식은 개최국의 책임이며 참가국 부스가 전체 급식을 대행하는 것은 올림픽 헌장 정신에 위배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 만든 시스템을 이탈리아 이름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망쳐놓고 한국이 살려놓으니까 그걸 빼앗겠다는 거예요. IOC 사무국이 술렁였습니다. 당연히 한국 측에 이 요청이 전달됐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식품 전문가로서요. 카를로는 처음부터 한국을 프레임 씌우려 했고 위생 심사로 흠집을 내려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김도연 본부장이 IOC에 전달한 답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를 자진 폐쇄하겠습니다. 자진 폐쇄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IOC 관계자도 나카무라도 마이클 오브라이언도 전부 같은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왜 스스로 문을 닫는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 본부장의 공식 성명이 발표됐어요. 코리아 하우스는 참가국 문화홍보 시설이지 올림픽 공식 급식 기관이 아닙니다. 개최국 조직위와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운영을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선수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조용하고 담담한 성명이었어요. 분노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러나겠다는 거였어요. 코리아 하우스 폐쇄 소식이 선수촌에 퍼지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30분 후 밀라노 올림픽 역사에 없던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선수단 546명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이클 오브라이언 부단장이 선두에 서서 IOC 본부 건물 앞으로 행진했어요. 그 뒤를 캐나다, 호주, 영국 선수단이 따랐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점심시간이 되자 IOC 본부 앞에 28개국 선수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만든 선수단도 있었어요. 한국 급식을 돌려달라. 우리는 한국 음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탈리아는 사과하라. 프랑스 선수단에서도 참가자가 나왔습니다. 제 조국의 선수들이 한국 급식을 돌려달라고 시위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인으로서 참담했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맛과 안전의 문제라는 거였어요. 선수들은 자기 몸에 뭘 넣는지에 대해 진지한 사람들이니까요. IOC 위원장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운영 재개를 공식 요청합니다. 이탈리아 조직위원회는 이전의 편입 요청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카를로 비앙키는 끝이었습니다. IOC 위원장이 직접 개최국 조직위를 공개적으로 꾸짖은 겁니다. 올림픽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탈리아 조직위가 한국에 공식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와 정식 급식 위탁 계약을 체결했어요. 한국이 올림픽 전체 급식을 공식적으로 담당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무릎을 꿇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가 운영을 재개한 날 저녁, 김도연 본부장이 한 가지 지시를 내렸어요. 이탈리아 선수단에게 급식 박스 2,000개를 보내세요. 한국인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탈리아요? 우리를 빼앗으려 했던 이탈리아예요? 김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수는 선수입니다. 조직위가 잘못한 거지, 선수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급식 박스 2,000개가 이탈리아 선수단 숙소로 배달됐습니다. 박스 위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이탈리아어로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선수 여러분의 건강과 선전을 응원합니다. 코리아 하우스 드림.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저는 복도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밥을 보내는 나라. 빼앗으려 한 상대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보내는 나라. 분노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그냥 밥을 보내는 나라. 저는 37년간 미식을 공부해 왔습니다. 최고의 재료, 최고의 기술, 최고의 감각. 그게 미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미식에는 제가 37년간 빠뜨린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걸요. 마음이요. 음식에 마음을 담는 것. 1만 2천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 자기를 짓밟은 상대에게도 따뜻한 밥을 보내는 것. 그것이 한국 음식의 본질이었습니다. 박종태 셰프가 37년 전 르 무리스에서 품었던 꿈의 본질이었어요. 미식을 다수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 꿈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먹이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겠다는 거였어요.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3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IOC가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올림픽 글로벌 스탠다드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올림픽 개최국은 한국의 스마트 급식 관리 시스템을 기준으로 급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세계의 기준이 된 겁니다. 둘째, 나카무라 유키코가 삿포로 동계올림픽 급식의 한국 컨소시엄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예산을 편성하고 일본 급식 업체들이 한국 시스템 연수를 받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한국에게 배우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셋째, 저 장피에르 뒤바른 미쉐린 본사의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국가 급식 시스템 특별상을 신설합시다. 미쉐린 가이드는 128년 역사에서 레스토랑만 평가해 왔습니다. 급식 시설을 평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밀라노에서 제가 본 건 레스토랑이 100년 걸려도 도달하지 못할 수준의 미식이었습니다. 1만 2천 명을 먹이면서 만점 위생, 98.7% 만족도, 맞춤형 영양관리. 이걸 미식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미쉐린 본사 이사회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예상했어요. 미쉐린은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가이드입니다. 급식을 평가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집니다. 저는 이사들 앞에서 밀라노의 모든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위생 점수, 블라인드 테이스팅 결과, 42개국의 반응, 일본의 보고서, 35개국 서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128년 전 미쉐린 가이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행자들에게 좋은 식당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게 미쉐린의 출발점이었어요. 한국은 그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찬성 9반대 3점, 미쉐린 가이드 128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급식 시스템 특별상이 신설됐어요. 첫 번째 수상국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수상 소식을 김도연 본부장에게 전화로 알렸을 때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박종태 소장님이 들으시면 좋아하셨을 텐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르 무리스에서 쫓겨난 한국인 요리사. 그가 37년 전에 품은 꿈. 미식을 소수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꿈. 그 꿈이 37년 만에 미쉐린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아버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미쉐린이 한국에 특별상을 줬어요.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87세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년 2번 서울을 방문합니다. 한국 급식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예요.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합니다. 학교 급식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는 아이들, 병원 급식에서 환자별 맞춤 식단을 설계하는 영양사들, 군대 급식에서도 미쉐린급 위생을 유지하는 시스템. 한국에는 밥심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밥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뜻이래요. 저는 밀라노에서 그 밥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42개국을 먹여 살린 힘, 적에게도 밥을 보내는 힘, 37년간 꺾이지 않는 힘. 37년간 저는 미식의 기준을 프랑스에서 찾았습니다. 화려한 접시 위의 예술,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감동. 그게 전부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밀라노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미식은 화려한 접시 위가 아니라 1만 2천 명의 건강을 지키는 시스템 속에 있었습니다. 3스타 레스토랑의 주방이 아니라 새벽 4시에 칼을 가는 급식 조리사들의 손끝에 있었어요. 미쉐린 별이 아니라 급식 박스에 붙인 작은 메모 한 줄에 있었습니다. 선수 여러분의 건강과 선전을 응원합니다. 그것이 미식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미쉐린 심사위원장이 밀라노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급식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한 끼의 정성이 세계를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